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순영. 올해 74살이 되었어요. 이곳 김포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외아들 민수, 그리고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산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3년 전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림만 알던 제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용기도 나지 않았죠.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것이 바로 하나뿐인 아들 민수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우리 며느리 박지연이었어요. 원래 살던 오래된 주택을 처분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리 아들 집이라지만 며느리 눈치 보이고 불편하지 않을까, 괜히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정말 기우에 불과했답니다. 우리 며느리 지연이는 어쩌면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고운지 저를 친정 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대해주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무섭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불편하신 데는 없으셨고요? 하고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며 구수한 된장찌개를 잊지 않고 식탁에 올렸고, 혹시 제가 입맛이 없어 보이면 어머니, 뭐 특별히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제가 뭐든 솜씨 내서 해드릴게요. 라며 제 기분을 맞춰주려 애썼어요. 제가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늘 제 팔짱을 꼭 끼고 어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제가 꽉 붙잡고 있을게요. 하며 제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주었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제가 밤마다 눈물 지을 때면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주며 어머니, 너무 상심 마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 딸 노릇 해드릴게요. 아버님 목까지 제가 더 잘할게요. 라고 속삭여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덕분에 저는 남편을 잃은 큰 슬픔 속에서도 비교적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동네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나면 입이 마르도록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곤 했죠. 우리 며느리 같은 효부가 세상에 또 있을까 몰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다들 그런 저를 부러워하며 제가 복이 많다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대기업 부장으로 늘 바쁜 아들 민수도 그런 아내에게 늘 고마워하며 제 걱정은 한시름 덜고 회사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민수는 가끔 제게 부탁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어머니께서 지연이 좀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곤 했답니다. 알았다. 아들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내가 우리 애미 얼마나 예뻐하는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아들, 그리고 천사 같은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남편은 먼저 갔지만 남은 노후는 이렇게 자식들 보살핌 속에서 평온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네, 바로 그날, 그 이상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화창한 봄날 오후였어요.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바람 쐬러 나가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고요. 며느리 지연이가 제안하기에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죠.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시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활기 넘치는 시장 풍경은 언제 봐도 정겹고 좋았어요. 지연이는 제철 과일이며 싱싱한 생선들을 이것저것 고르며 제게 뭐가 먹고 싶은지 계속 물어봐 주었죠. 한참 장을 보다가 제가 평소 좋아하는 찰떡을 파는 떡집 앞에 잠시 멈춰 섰을 때였어요. 지연이는 잠시 다른 가게에 들른다며 제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잠시 자리를 비웠죠. 제가 떡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채소를 팔고 계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슬쩍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제 팔을 툭 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예요. 어르신 저기 같이 다니는 새댁 말이에요. 너무 곱게만 보지 마쇼잉.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한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되물었지만 쉿,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고. 라면서 쪽지를 주더니 다시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다가와서 우리 착한 며느리를 조심하라니. 기가 막히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침 지연이가 돌아왔고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봤네.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방금 전 일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죠. 지연이는 제 말을 듣더니 잠시 얼굴이 굳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상냥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웠어요. 어머, 어머니 놀라셨겠어요? 시장에는 가끔 이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탐내서 괜히 이상한 소리 한 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 그런 거겠지. 내가 괜히 신경 썼네. 지연이의 그럴듯한 설명에 저도 넘겨버렸어요. 하지만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아주머니의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가시처럼 남아 꺼림칙한 기분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도 모르게 며느리 지연이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연이는 여전히 제게 다정하고 싹싹하게 굴었죠. 아들 민수가 있을 때면 더욱더 그랬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가 출근하고 집안에 저와 단둘이 남게 되면 아주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말이라면 뭐든 귀 기울여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던 지연이가 가끔 제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심지어는 중간에 말을 끊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생겼어요. 제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조금 길게 하거나 외출 준비를 하면 어머니, 친구분 만나서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예전에는 이러던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 너무 오래 통화하시면 기운 빠지세요. 또 제가 외출하려고 옷을 챙겨 입으면 다가와 말했죠.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지 그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 행동을 말리는 때가 잦아졌어요. 물론 그 말 자체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제 행동을 은근히 제약하려 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 말투나 표정에서는 이전에는 없던 어떤 차가움이나 단호함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용돈이 필요해서 돈 이야기를 꺼내면 지연이는 언제나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돈 걱정은 제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릴 테니 하지 마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하지만 정작 제가 시장에서 예쁜 스카프를 발견해서 사고 싶다고 하거나 친구들 개모임 회비를 내야 한다고 말하면 그때는 또 표정이 살짝 굳어지곤 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며 제 뜻을 막아서거나 혹은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죠.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치 제가 돈을 함부로 쓸까봐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손에 돈이 쥐어지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마치 제가 어린아이라도 된 듯 제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죠.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나 보다. 지연이도 나름대로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들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편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괜한 의심만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려 애썼죠. 하지만 그런 미묘한 변화들은 아주 조금씩 제 마음속에 불안감과 함께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마냥 편하고 좋기만 했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맑았던 하늘에 아주 작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모처럼 아들 민수까지 함께해서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었죠. 지연이는 여느 때처럼 제 팔짱을 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민수는 회사 전화를 받으며 조금 앞서 걷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으로 뛰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극도의 공포와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절박하게 외쳤어요. 어르신, 제 말 들으세요. 지금 당장 도망치셔야 해요. 제발요. 저 여자 옆에 있는 며느님, 위험한 사람이에요. 늦기 전에 여기서 벗어나세요. 네. 이번에는 시장 할머니의 속삭임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경고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듯했고 동시에 불쾌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야? 대낮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여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여자는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어요. 어르신, 제발 제 말 믿으셔야 해요. 저도 예전에 당할 뻔했어요. 저 여자 보통 아니에요. 어서요. 그때 마침 전화를 끄는 민수와 무슨 일이냐며 다가온 지연이가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는 그 모습을 보더니 늦기 전에 꼭 도망치세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는 사람들 속으로 황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저 미친 여자 뭐야? 지연이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소리치며 사라진 여자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매달렸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요.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잘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네요. 옆에 있던 민수도 당황하며 지연이를 달래고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연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젊은 여자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그 절박하고 공포에 질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꾸만 제게 다가와 저런 끔찍한 경고를 하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 며느리에게 내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는 걸까요? 제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라나 불안감이라는 독초를 피워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에 잠을 이루기가 더욱 힘들어졌고 며느리 지연이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 여자의 절박했던 외침은 밤새도록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도망가세요. 위험해요. 그 목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뒤척이다 보니 결국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말았죠. 저는 더 이상 이 불안감을 혼자 사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아들 민수에게 이야기하고 이 상황에 대해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고 세상에서 제가 가장 믿는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민수가 잠시 소파에 앉아 쉬는 틈을 타서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낮에 공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전에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어요. 자꾸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우리 지연이를 조심하라느니 위험하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한단다. 나는 물론 믿지 않지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영 불안해서 말이다.
제 말을 듣는 민수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아함에서 점차 피곤함과 짜증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다고요. 어머니께서 너무 순진하시니까 괜히 그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제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 나오던 지연이가 저희 대화를 들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과일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제 앞에 와서 털썩 주저앉듯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런 험한 말을 들으셔야 하나요? 제가 어머님께 부족한 점이 많았나요? 말씀하세요, 어머님. 제가 다 고칠게요. 지연이는 서럽게 울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진심처럼 보이던지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민수는 당황하며 지연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저를 향해 약간 원망스러운 듯 말했어요. 어머니, 보세요. 지연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당신이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제가 괜한 걱정으로 아내 힘들게 했네요.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시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오히려 착한 며느리를 의심하고 아들 내외에게 걱정만 끼치는 못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는 결국 지연이에게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너를 속상하게 했구나. 하고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지연이는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만족감 같은 것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제 예민함 탓이려니 애써 외면하고 말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지연이의 통제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어요. 그녀는 제 건강을 핑계로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어머님께 접근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친구나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자신이 먼저 받아 용건을 묻고는 어머니 지금 주무세요. 혹은 어머니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통화하기 힘드세요. 라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더라도 옆에서 지켜서서 통화 내용을 일일이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제가 힘든 내색을 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약이었어요. 지연이는 제가 혈압이 높고 밤에 잠을 잘 못 이룬다는 핑계로 매일 약이라며 하얀 알약 몇 개를 챙겨주었어요. 처음에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인 줄 알고 꼬박꼬박 받아 먹었죠.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도 낮에도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축 늘어져 아무것도 할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 같았고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현실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약 때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에게 물어보면 어머니, 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챙겨드리는 좋은 약이에요. 걱정 말고 꾸준히 드세요. 라고 안심시키듯 말할 뿐이었죠.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제 자신의 생각과 감각마저 믿을 수 없게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며느리 지연이의 통제하에 놓인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 기운에 정신이 흐릿하고 몸이 무거워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불씨까지 완전히 끌 수는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고립된 생활 속에서 저는 더욱 예민하게 지연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위험을 감지한 작은 동물처럼 생존 본능이 저를 깨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연이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아들 민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표정 변화는 이제 너무나 확연하게 느껴졌죠. 민수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처럼 상냥하게 웃다가도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순식간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실수로 물컵이라도 엎지르면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이것 좀 보세요. 옷 다 버렸잖아요. 라고 하며 짜증 섞인 신경질을 부리곤 했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치울게요. 물론 그 직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그 순간 스쳐 지나갔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라진 물건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들어 깜빡하고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 선물로 사주었던 작은 금반지, 그리고 제가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현금 봉투까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연이의 방을 몰래 살펴볼 엄두는 내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짙어져 갔어요. 결정적인 것은 지연이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녀는 제가 잠든 줄 알았는지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인기척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 보험금 수령 절차, 치매 진단서 받으면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어. 민수 씨는 아직 몰라.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제 귀에 분명히 박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보험금, 치매 진단서, 요양병원.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연이가 주는 약을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그녀가 약을 건네면 먹는 척하다가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휴지에 싸서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전에 처방받았던 혈압약 봉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연이가 주는 약과 그 약을 몰래 비교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모양과 색깔이 전혀 달랐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숨겨둔 약의 모양을 검색해 보니 그것은 강력한 신경 안정 효과와 함께 기억력 감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 박지연은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였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저를 서서히 병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요양병원 같은 곳에 가두거나 혹은 더 끔찍한 일을 벌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제게 건넸던 경고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죠. 지연이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제 몸은 여전히 약 기운 탓인지 예전 같지 않았으며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외부와 연락을 취하려 애썼어요. 지연이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거실 전화기로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죠. 하지만 전화기는 발신 정지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지연이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 틀림없었어요. 제 명의의 휴대전화는 당연히 없었고요. 다음으로는 옆집에 도움을 청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평소 저와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거든요. 저는 지연이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나가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는 문을 빼꼼히 열고 저를 보더니 금세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고, 어르신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죄송해요. 하고는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그녀 역시 지연이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괜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어요.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서 근무해온 경비 아저씨는 저를 딱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저는 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좀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경찰에 대신 신고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모님, 제가 어떻게 남의 집안일에, 더구나 며느님이 얼마나 살갑게 잘하시는데요. 사모님께서 잠시 오해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괜히 나섰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역시 지연이가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복잡한 일에 얽히기 싫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명의로 된 통장과 도장을 찾아 은행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제 모든 재산을 며느리가 관리해왔지만 혹시라도 제가 쓸 수 있는 비상금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제가 외출 준비를 하자 지연이는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라며 따라 나섰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제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하자 그녀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거나 창구 직원에게 자신이 대리인이라며 제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저는 제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어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제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는 겉으로 더욱 다정해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욱 차갑고 섬뜩한 감시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시장 할머니가 건네주었던 그 작은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 적힌 대로 연락하고. 그것이 이제 제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인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그 쪽지를 저는 속옷 깊숙한 곳에 소중히 숨겨두고 있었어요. 쪽지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전화번호 하나와 함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공원 앞 공중전화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의미를 곱씹으며 화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지연이의 눈을 피해 그 시간에 맞춰 공원 앞 공중전화까지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죠. 드디어 약속된 화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속이 안 좋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상태를 살피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오후 1시 반쯤 되었을 때 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아가, 내가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혼자 택시 타고 다녀올 테니 너는 집에서 쉬고 있거라. 하고 말했어요. 지연이는 당연히 자신이 모시고 가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니다. 너까지 고생할 거 뭐 있니? 금방 다녀올 테니 걱정 마라. 저는 최대한 아프고 정신없는 척 연기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겨우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이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하도 완강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 뒤를 밟거나 다른 방식으로 감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는 대신 일부러 골목길을 따라 걸어서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했어요. 혹시라도 미행이 붙었을까봐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다행히 뒤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듯 했어요.
약속 시간인 2시가 거의 다 되어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시장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 상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할머니 접니다. 얼마 전에 쪽지 주셨던. 아이고, 어르신. 연락하셨구먼. 그간 무사하셨소? 할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고는 매우 반가워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제가 처한 상황과 지연이의 만행, 그리고 제가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분노하며 혀를 찼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우 같은 년. 어르신 너무 걱정 마시오. 우리가 다 듣고 있었고 도울 준비하고 있었은께.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저처럼 박지연에게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던 노인들이 몇몇 더 있었고 그녀의 악행을 눈치챈 동네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이 암암리에 서로 연락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지연이의 눈에 띄지 않게 서로를 돕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연과 맞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따랐기에 저처럼 피해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마련해둔 쉼터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가면 변호사와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탈출을 돕기 위해 잠시 후 공원 후문 쪽으로 자신들의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르신 조금만 더 힘을 내쇼. 이제 거의 다 왔어. 할머니의 격려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하며 공원 후문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탈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장 할머니와의 짧고 비밀스러운 통화는 제게 마지막 남은 용기와 함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어요. 약을 확인해 보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저는 그날 이후 겉으로는 지연이 앞에서 더 아프고 정신없는 척 연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든 그 약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감시가 워낙 심해서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약을 먹는 순간까지 옆에서 지켜보곤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 민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죠. 저는 속이 안 좋다는 핑계로 제 방에 일찍 들어와 누웠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잠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었을 무렵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몰래 뱉어서 휴지에 싸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지연이가 주던 하얀 알약 몇 개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죠.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예전에 남편이 쓰던 낡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예전에 처방받았던 혈압약 봉투가 몇 개 남아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혈압약 봉투를 찢어 그 안에 든 약과 지연이가 주던 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였지만 두 약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새겨진 기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지연이는 제게 엉뚱한 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급히 거실로 나가 지연이가 잠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는 못했지만
약 봉투에 적힌 이름과 제가 숨겨둔 약의 모양을 인터넷 검색창에 더듬거리며 입력했어요.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가 제게 먹인 약은 강력한 신경안정제 성분으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그리고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하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까지 있었죠. 이럴 수가.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연이는 단순히 저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저를 아예 폐인으로 만들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재산을 완전히 가로채기 위한 계획이었겠죠. 그제야 보험금, 치매 진단서 같은 단어들을 속삭이던 그녀의 통화 내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이 공포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지연이의 방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제가 흥분해서 이를 그르치면 정말 영영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다시 지연이의 방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깊이 잠든 듯 고른 숨소리만 내쉬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녀의 음모를 입증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지연이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끼익하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지연이는 깨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 덕분에 희미하게나마 사물을 분간할 수는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 그런 중요한 서류들을 숨겨두었을까? 책상 서랍, 옷장, 아니면 침대 밑. 저는 먼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려 했지만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옷장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역시 치밀했어요.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 지연이가 깰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침대 밑을 살펴보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협탁 아래에 자물쇠가 달린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저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꼈죠. 문제는 자물쇠였습니다. 열쇠가 없이는 열 수 없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협탁 위를 더듬거렸습니다. 작은 장신구함, 읽다 만책 몇 권.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은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 서류 가방의 자물쇠에 꽂고 돌렸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고 안의 내용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는 제 이름으로 된 몇 개의 통장과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종신보험증서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입된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보험증서의 수익자란에는 버젓이 박지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증서에는 제 사인이 필요한 부분에 어설프게 제 필체를 흉내낸 위조 서명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을 며느리인 박지연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여러 장도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제가 직접 찍어준 기억은 전혀 없었죠. 아마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가져다 찍었거나 혹은 위조된 도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중증 치매 및 인지 능력 상실 상태로 진단하는 내용의 병원 진단서 양식 몇 장과
여러 요양병원들의 안내 책자들이 나왔습니다. 아직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단순히 제 재산을 탐내는 것을 넘어 저라는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공포가 제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보험 증서와 위임장 몇 개를 제 옷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소리 없이 그녀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집에서 저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죠. 날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지난밤에 확인한 끔찍한 진실은 제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아가는 듯 했죠.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집을 나가야 했고 지연이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저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연이의 감시를 어떻게 피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제가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듯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감시적으로 변해 있었죠. 제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도 수시로 문을 열고 제 상태를 확인했고 식사 때나 거실에 있을 때면 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찬 것처럼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일단 시장 할머니가 알려준 그 감시자 네트워크에 다시 연락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 전화는 발신이 정지되어 있었고 제게는 휴대전화도 없었죠. 유일한 방법은 지연이 몰래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연기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더욱 극심하게 아프고 정신이 없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기운 없이 누워만 있었고 지연이가 말을 걸어도 멍한 표정으로 동문서답을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때로는 갑자기 헛것이 보인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제 연기가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지연이는 처음에는 의심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 상태가 정말로 나빠지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제게 주는 약의 양을 조금 더 늘리는 것 같았고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연이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녀가 집을 비우는 시간대나 습관들을 파악하려 애썼어요. 그녀는 보통 일주일에 2~3번 오후 시간에 장을 보거나 은행 일을 보러 잠시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이가 숨겨둔 서류들, 보험 증서, 위임장 사본 등을 안전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여러 겹의 비닐에 싸서 속옷 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남편이 남겨준 유품 중에 있던 아주 작은 금부치 몇 개와 예전에 조금씩 모아두었던 비상금 몇만 원을 작은 천주머니에 넣어 그건 역시 옷 속에 감췄어요. 신분증은 지연이가 가져가 버려서 없었지만 예전에 찍어두었던 낡은 증명사진 한 장을 겨우 찾아 그것만이라도 챙겼습니다. 짐은 이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되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공중전화를 이용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오후에 어머니, 저 잠깐 은행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 테니 푹 쉬고 계세요. 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완전히 내려가는 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미리 챙겨둔 동전 몇 개를 들고 떨리는 다리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공중전화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혹시라도 지연이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혹은 다른 누군가가 저를 보고 지연이에게 알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한 저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에 적힌 번호를 다시 눌렀어요. 이번에도 시장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고 작은 목소리로 제가 처한 상황과 탈출 계획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금 그 여자가 잠시 집을 비웠어요. 저 지금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잘 생각했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우리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말고. 지금 바로 지난번에 만났던 공원 후문 쪽으로 나오시오. 최대한 빨리. 우리가 사람 보낼 테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힘이 넘쳤어요. 그녀는 제게 몇 가지 주의사항. 절대 택시를 타지 말 것, 큰 길로 다니지 말 것, 주변을 계속 살필 것 등을 알려주고는 어르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다리는 불탔습니다. 저는 공원 후문까지 약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다리는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웠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뛰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입었던 두꺼운 외투의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고개를 숙인 채 골목길을 따라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후문까지 가는 길은 제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저를 뒤쫓아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죠. 다행히 제 뒤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메스꺼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저 멀리 공원 후문처럼 보이는 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정말 그곳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까? 만약 아무도 없다면? 혹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연이의 함정이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한 기세였죠.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공원 후문 앞 작은 정자 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5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정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비바람을 피해 정자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사람이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1분, 2분.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나 기척이 없자 저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연락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걸까?
아니면 그 사이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바로 그때였어요. 제 등 뒤에서 갑자기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순영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막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우산을 쓴 중년의 남자 한 명과 지난번 공원에서 제게 경고를 했던 바로 그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무사하셨군요. 저희가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비 때문에 차가 막혀서.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저에 대한 걱정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중년 남자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일단 저희 차로 가시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저를 재빨리 공원 밖에 세워져 있던 낡은 승합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는 시장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르신, 고생 많았어. 어서 타시오. 제가 차에 올라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다급하게 이쪽으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며느리 박지연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눈치채고 뒤쫓아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랑 같이 가셔야죠. 빨리 출발해요. 젊은 여자가 다급하게 외쳤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즉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백미러를 통해 저를 향해 절규하며 쫓아오려 애쓰는 지연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벗어나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았죠.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마침내 그 지옥 같던 집에서 악마 같던 며느리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승합차는 빗길을 달려 한참 만에 김포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작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비밀 쉼터였습니다. 감시자 네트워크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죠. 저를 도와준 젊은 여자와 중년 남자는 쉼터 안까지 저를 안전하게 안내해주고는 어르신, 이제 안심하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시장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여기서 몸 좀 추스르시오. 하고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죠. 저는 쉼터 관계자인 중년 여성 사회복지사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쉼터 내부는 낡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저 외에도 몇몇 할머니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그분들의 얼굴에도 저처럼 깊은 사연과 상처가 어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제게 따뜻한 차와 마른 옷을 건네주며 긴장했을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려 애썼어요. 그리고는 제가 조금 안정을 되찾자 조용한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의 두 얼굴, 교묘했던 가스라이팅, 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던 약물과 보험 사기 음모,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과정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눈물을 쏟아냈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공포와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이죠.
사회복지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까요?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고 법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져온 보험 증서 사본과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는 즉시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을 취했어요. 이제 지연이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쉼터의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저렇게 다시 햇살이 비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감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을 품으며 지친 몸을 뉘고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제 평생 그렇게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얼굴을 간지리는 느낌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설지만 아늑한 방 안. 순간 여기가 어디인가 싶어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어젯밤의 일들이 떠오르며 제가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불안감과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잔잔하게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잠시 후, 어제 저를 맞이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제 안색이 한결 좋아진 것을 보더니 다행이라며 미소를 지어주셨죠. 그녀는 제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며 오늘 경찰관들이 저를 찾아와 공식적인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쉼터와 연계된 변호사님도 오셔서 법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고 도움을 주실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시 긴장감이 차올랐습니다. 경찰 그리고 변호사.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단어들과 엮일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오전 중에 경찰관 2분과 변호사님이 쉼터로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제 건강 상태를 염려하며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옆에 함께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히 그러나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지연이의 이중적인 모습, 약물 투여에 대한 의심과 증거, 보험 서류와 위임장 발견 과정,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그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 안의 억울함과 분노를 세상에 꺼내놓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제가 숨겨왔던 보험 증서, 사본과 약 봉투 등을 증거로 제출하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경찰관들의 표정도 점차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박지연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해주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쉼터와 변호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진행해 줄 것이니 저는 그저 안심하고 몸을 추스르기만 하면 된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죠. 경찰과 변호사님이 돌아간 후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제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차마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의 가정을 제 손으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고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이 받을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드님도 이 사건의 중요한 관련자이자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진실을 알아야 어르신을 제대로 도울 수 있고 또 그 자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옳았어요. 저는 고통스럽지만 민수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엄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제부터 연락도 안 되고 지연이가 어머니 없어져서 얼마나 걱정하고 찾았는지 아세요? 대체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지연이가 제게 무슨 말을 해두었는지 짐작이 갔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지금 안전한 곳에 와 있다.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그러니 내일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혼자 와줄 수 있겠니?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아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민수가 쉼터로 찾아왔습니다. 쉼터의 작은 상담실에서 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섰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제 어깨를 잡고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말도 없이 집을 나오셔서 지연이가 어머니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과 함께 저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앉거라.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보렴. 저는 지난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지연이가 저에게 해왔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졌던 통제와 감시, 그리고 점점 심해졌던 가스라이팅과 고립,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서서히 병들게 하려 했던 약과 제 재산을 노리고 꾸몄던 끔찍한 음모의 증거들. 보험 증서 사본과 위임장 사본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지연이가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 혹시 누가 옆에서 어머니를.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님 역시 법적인 증거 능력과 함께 지연이의 혐의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내민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보험 증서에 적힌 거액의 금액과 수익자 박지연의 이름, 그리고 어설프게 위조된 제 서명과 도장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지연이가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은 순간 민수는 책상 위에 엎드려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연이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의 울음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자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 위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민수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그는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충격적인 진실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아내 박지연을 믿을 수 없었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지연이를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지연이에게 어머니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내밀며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어요. 모든 것은 오해이며 어머니가 노망이 들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고 발뺌했죠. 심지어 민수에게 당신마저 나를 못 믿는 거냐며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지연이를 바라보며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달라진 태도에 지연이는 마침내 자신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아름답고 상냥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 재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민수의 집으로 찾아와 박지연을 정식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제가 제공한 증거들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안 곳곳을 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가 숨겨두었던 추가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또 다른 보험 증서들과 대출 서류들, 그녀가 저 몰래 제 계좌에서 빼돌린 거액의 돈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들, 그리고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거나 치매 관련 정보를 검색했던 인터넷 기록까지. 또한 저를 도왔던 감시자, 네트워크 사람들과 이웃들의 증언까지 확보되면서 그녀의 범행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죠. 결국 박지연은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효부 가면 쓴 며느리의 엽기적인 노인 재산 편취 사건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보도되기 시작했고, 세상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 그녀의 모습은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민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범행의 공범이나 다름없었다는 죄책감,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그의 삶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는 다니던 회사에 긴 휴가를 내고 두문불출하며 깊은 절망과 자책감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제가 머무는 쉼터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도 흔들렸지만 솔직히 말해 아들을 선뜻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가 조금만 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는 원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역시 지연이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일어나거라. 민수야, 너 잘못만은 아니다. 하지만 너가 엄마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구나. 우리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그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자였으니까요. 박지연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수많은 증거 앞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그녀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지연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마무리된 후에도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어요. 끔찍했던 기억들은 밤마다 악몽으로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사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님의 꾸준한 도움과 지지 속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받는 심리 상담 치료는 제가 겪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슬픔, 억울함 같은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 스스로를 더 이상 피해자로만 여기지 않고 생존자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쉼터에서 함께 지내는 다른 할머니들과의 교류 역시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마치 새로운 가족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죠. 함께 웃고 울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꾸준한 치료 덕분에 제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약 기운에 몽롱했던 정신은 다시 맑아졌고 기력 없이 축 늘어져 있던 몸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와의 관계도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거의 매일같이 쉼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제 눈치만 살피던 아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선물이나 용돈으로 제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소박한 반찬을 직접 만들어 오거나 제가 읽고 싶어 했던 책을 구해다 주거나 혹은 그저 제 옆에 말없이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제게 다가오려 노력했죠. 저 역시 아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혼란과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때로는 서툰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용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 엄마 마음속에도 아직은 아픔이 남아있단다. 하지만 너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 서로 노력하자꾸나. 과거는 잊을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다. 제 말에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전과는 분명 달라졌지만 어쩌면 더 솔직하고 단단한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쉼터에서 지낸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홀로서기였습니다. 쉼터의 보살핌과 사람들의 온정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언제까지나 이곳에 머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숨어 지내는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제 삶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극구 반대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자신이 모시고 싶다고, 아니 자신이 모셔야 한다고 간청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너의 마음은 고맙다만 이제는 엄마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싶구나. 너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직접 꾸려나가고 싶어.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된 민수는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제가 지낼 작고 안전한 임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채워주며 물심양면으로 저의 독립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은 제게 세상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더 소중하고 안락하게 느껴졌죠. 저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가져다 놓고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어요.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며 제 삶에도 다시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직접 장을 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근처 복지관에 나가 노래교실이나 서예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인분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약 기운에 시달릴 필요 없이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삼 깨달았죠. 아들 민수와는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공원 산책을 하며 꾸준히 관계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죠. 민수는 여전히 제게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지만 저는 이제 괜찮다고 그만 털어버리라고 아들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 단단해진 땅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노인 인권센터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죠. 제 경험을 나누며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과거의 상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얻은 강인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고 공원에서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네요. 제 얼굴에는 이제 깊은 주름과 함께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지난날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증표가 되었어요. 저는 창턱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예뻐 보였어요. 마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했죠. 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제 곁에는 저를 아껴주는 아들과 좋은 친구들이 있고 무엇보다 제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갈 힘과 용기가 있으니까요. 잃어버렸던 제 인생의 봄날은 이렇게 다시 저에게 찾아와 따스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요.